고등어는 우리나라 연근에서 멸치와 함께 어획량 1, 2위를 다투는 주요 수산물이었다. 많이 잡히는 만큼 값도 싸서 국민 생선이라 불리던 고등어. 그러나 최근 연근의 어획량이 줄고 있다. 최근 들어서 한일, 한중 어업 협정에 따른 어장 감소와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온 상승에 따른 어족자원 이동과 또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요인들에 의해서 어족자원들이 감소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잡는 어업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온 고등어. 최근 양식의 주요 어종으로 급부상하면서 고등어 공급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앞바다. 지난 10월 말 외해 가두리 양식장에 올해 처음으로 고등어의 입식이 있었다. 어류의 인공사육을 위해 치어를 확보해 외해 가두리 양식장에 투입하는 과정을 입식이라 한다. 연근의 정치망에 걸린 고등어 중에서 출하되기엔 크기가 작은 고등어들이 투입됐다. 이 가두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요, 약 100톤 내외입니다. 100톤. 이 가두리 한 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지금 같은 경우는 약 한 20만 마리 정도를 집어넣습니다. 고등어를 외해 가두리 안으로 풀어넣기 위해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됐다. 그물을 잘라주자 작은 고등어들이 가두리 안으로 재빠르게 유영한다. 대표적인 고도 회유성 어종인 고등어는 활동의 폭이 넓고 외부 자극에 민감하다. 이런 까다로운 성질 탓에 가두리 양식은 어렵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고등어 양식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고등어 완전 양식 연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5년이었다. 그러나 자연산 어미 고등어에서 인위적으로 알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수정란 확보를 위해서는 실내에서 난과 정자를 받아내야 되는데 고등어는 최종 성숙이나 배란이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나지만은 실내에서는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지 어떤 영양 상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성숙을 촉진시키고 배란을 유도하기 위해 호르몬 투여 방법이 사용됐다. 어류의 생식기능 장애를 제어하는 호르몬으로 뇌하수체의 호르몬 방출을 촉진시켜 최종적으로 난자 정자를 만들게 하는 데 기여한다. 투여 시기는 고등어의 난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가 가장 적당하다. 호르몬을 맞은 고등어의 생식소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고등어의 생식소를 떼어내어 남모세포의 크기 변화를 관찰해봤다. 호르몬 처리 전엔 초기 성장 중인 남모세포들이 관찰됐다. 호르몬 처리 후에 3일 정도가 되면은 보다 더 난이 성숙이 되고, 그다음 남모세포 내에 있는 지방들이 이렇게 뭉쳐집니다. 핵 주위로 뭉쳐지면서 이제 2, 3일 후에 이제 배란될 수 있는 그런 난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일이 지나면 배란이 시작된다. 알이 빠져나간 빈자리가 늘어났다. 호르몬 처리로 남모세포가 최종 성숙되어 배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호르몬 처리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농도를 투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5월이 그 산란 성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실내에서 성숙 유도를 해본 결과 자연 상태보다는 한 1개월 가량 좀 늦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관리 수조 안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면 집난조를 통해 수정란을 걸러낸다. 모든 수정란이 부화까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채집된 수정란을 실린더에 모아 안정된 상태로 1시간 정도 두면 건강한 알은 위로 떠오른다. 상층에 떠오른 알만 걷어내 부화를 시키게 된다. 수정란은 40에서 45시간이 지나면 부화된다. 3에서 4mm에 불과하던 부화 자화로부터 15일째엔 2에서 4cm,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최대 10cm까지 자란다. 초기 성장 속도가 다른 어종에 비해 매우 빠르다. 초기 성장이 빠른 만큼 먹이 공급이 중요하다. 자활을 위해 따로 동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 배양된다. 부화 초기에는 동물성 플랑크톤 로티퍼를, 일주일 후부터는 작은 새우의 일종인 알테미아가 공급된다. 치어 상태에서는 물고기를 갈아 만든 배합사료가 주로 공급된다. 3개월 만에 고등어는 17에서 18cm까지 성장했다. 고등어 성장 특징을 보면은 초기 성장이 상당히 빠릅니다. 한 2, 3일에서 40일 정도, 이 정도에도 벌써 종묘 크기로 성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성장이 빠르고요. 성장이 빠른 대신에 또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용존 산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조 내에 산소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고등어는 힘이 좋고 활동량이 많다. 고등어 생태 관찰에서 산소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수온 26도씨의 실험 수조 속에 고등어 4마리를 넣고 수조를 봉합해 외부 산소 유입을 차단한다. 물속의 산소를 고등어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용존 산소량, 즉 물속 산소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보통의 바닷물의 경우 용존 산소량 8ppm 정도를 깨끗한 물로 본다. 처음 7ppm에 가까운 산소량은 40분이 지나자 4ppm으로 떨어졌고 1시간 반 후 1ppm대로 떨어졌다. 고등어는 어떻게 됐을까? 산소 부족으로 실험군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회유를 많이 하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성장이나 그다음 한 가두리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성장 같은 경우는 용존 산소가 약 4ppm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성장뿐만 아니고 폐사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농도가 됩니다. 지난 7월 인공 부화에 성공한 고등어는 현재 80g 정도로 자랐으며 곧 외해 가두리 입식을 앞두고 있다.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의 가두리 양식장.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정치망에 잡힌 작은 고등어를 축양해 상품화에 성공했다. 현재는 40여만 마리의 고등어를 키우고 있다. 양식을 하게 되면은 1년에 거의 30cm 이상 크게 되고 그리고 성장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유리하죠. 예. 매일 아침 통영 욕지도에서 출하되는 양식 고등어는 살아있는 상태로 서울까지 직송된다.
서울 도심의 음식점에서 사계절 내내 살아있는 고등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무태 오르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고등어회는 산지에서도 귀한 음식이었다. 양식 고등어를 공급받게 되면서 신선한 고등어회는 도시의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다. 고등어에는 신선도가 생명인데 예전에는 산지에서 한철 만에 드셨거든요. 지금은 양식산업 발전해서 사시사철 공급이 원활해져서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주로 구이나 조림으로 즐겨 먹던 국민 생선이 이젠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됐다. 살아있는 고등어는 가격면에서도 4-5배가 비싸다. 수산 양식이 수산물 유통은 물론 음식 문화까지 바꾸고 있는 것이다. 국내 양식장은 남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가까운 바다와 육상에 집중돼 있다. 연근의 양식장은 육지 오염물질의 유입이 심각하고 밀집도가 높아 전염병 등으로 인한 집단 폐사의 위험이 크다. 이 연안가두리는 포화 상태고 그다음 또 자연재해로부터도 지금 계속 자유롭지 않아서 2004년 같은 경우는 양식 생산물과 시설물이 3천억 원대 그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도 그 외해가두리 외에는 없다고 보여지고. 최근 수산 양식 분야에서 가장 큰 기술 실험은 외해, 즉 먼 바다에 설치한 수중 가두리 양식장이다. 저 배하고 국교들 서 있는데 저게 지금 외해가두리 시설입니다. 지금 수표면에는 가두리 시설이 전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항로에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바다를 쳐다봤을 때 탁 트인 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바다는 돌려주면서 양식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거죠. 망망대해. 그 아래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수심 15m 아래로 내려가자. 엄청난 규모의 가두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한 달에 한 번 다이버들이 가두리 상태를 점검한다. 바다 한가운데 수중에 떠있는 가두리는 양식장이긴 하지만 청정해역의 바다 환경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고등어와 같은 회유성 어종이 외해 가두리에 잘 적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경 25m, 높이 15m의 가두리가 4개의 블록으로 바닥에 고정되며 수심 30m 수중에 떠있게 된다. 제주 앞바다의 외해 가두리는 지난 2005년 미국 해양대기청이 개발한 것이다. 도입 초기 돌돔 150만 마리 등 양식 어류를 시험 사육해 효용성이 검증됐다. 연근의 양식장 폐사율이 30-40%에 달하는 데 비해 외해 가두리 폐사율은 10%로 매우 낮았다. 양식 사육 과정에서 전혀 이 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연안 가두리에 비해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항생제라든가 그다음 약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새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식품의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남해안 일대를 덮쳤을 때 연근의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는 엄청났다. 양식장의 80%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도 수백억 원대에 달했다.
외해 가두리는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지난 2005년 태풍 나비와 이듬해 에위니아가 시험 해역을 직접 통과했지만 가두리는 무사했다. 설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가두리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물은 그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팽팽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스파라든가 림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외해 가두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 실험을 거치게 된다. 20분의 1 크기 모형을 대상으로 최대 7m의 파도 충격을 가한다. 이때 외해 가두리가 받는 압력을 측정하고 양식 어류가 받을 스트레스 등을 분석해 이 데이터는 외해 가두리 설계에 반영된다. 10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큰 태풍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태풍이라든지 어떤 폭풍파라든지 이런 파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강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연구팀은 미국에서 개발된 외해 가두리를 바탕으로 우리 바다 지형에 맞는 한국형 외해 가두리도 개발하고 있다. 가두리의 줄을 늘려서 계류하는 미국식 가두리 같은 경우는 설치 수심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가두리는 설치 수심에 제한이 없고 연근의 동서남해를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설치될 수 있습니다. 팔각형 모양의 한국형 외해 가두리는 바닷물에 의해 가두리가 가진 부력으로 수중에 뜨게 된다. 동해처럼 깊은 바다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